안녕하세요. 오중근의 속속경제 오중근입니다. 요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로남불 무능위선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그런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그 프랭카드를 써도 되느냐 하고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그건 안 된다. 그런 용어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 그런 이 웃지 못할 이 코미디 같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특정 정당, 뭐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무능, 내로남불, 위선을 이 정당이다. 뭐 그런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이 세상. 제가 한번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무능, 내로남불, 위선도 있습니다. 위선, 내로남불, 위선. 야,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정말 코미디 같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이제 그 내로남불이나 무능, 위선은 특정 정당을 연상대에 쓰지 말라 이런 결정을 내려서 국민의힘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매일경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표현의 자유 이전에 정말 우스꽝스러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집권 여당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하다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해서 아마도 무능하고 내로남불 위선 정당이라는 그런 것을 시인한 것.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능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무능. 우선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기업 파괴, 일자리 파괴. 일자리는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4년 동안 풀타임 일자리로 환산하면 195만 개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니까 그렇죠. 2019년에만 해도 기업이 4천 개가 해외로 한 해에 4천 개가 해외로 나왔습니다. 한국은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돈만 퍼주다 보니까 파퓰리즘으로 퍼주다 보니까 재정도 파괴되고 있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도 지금 탈원을 한다고 파괴하고 있고 4대강 이 본래 이게 그 정말 치산치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4대강은 전 정부가 하던 거기 때문에 전 정부가 하던 거라서 전부 지금 4대강 보를 허는 바람에 헐거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농번기가 다오면서 심지어는 150m, 300m의 그 우물을 파서 농수를 대비한다. 농민들은 계속 반대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해외 자원 하나 없는 국가에서 해외 자원 개발도 전 정권이 해오던 거기 때문에 전부 적폐라고 그래서 전부 어, 지금 이익이 나는 해외 자원 사업도 갈아치우라고 지금 해서 적폐로 낙인 찍혔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있죠. 게다가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하는 거 해서 뭐 그냥 집값이나 전원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과 관련 공무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특권층의 비리 투기는 만연해서 지금 현재 뭐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정부의 폭탄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죠. K방역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선전하더니 결국은 착한 국민만 없죠. 우리나라 국민처럼 착한 국민이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뭐 정부에서 반대해도 나와서 그냥 계속 데모도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8.15 집회 나오지 말라면 안 나가고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이고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착한 국민만 옥죄면서 마스크 대란, 세상에 마스크, 이 대한민국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리라고 아무도 상상은 못했죠. 마스크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뭐, 중국으로 또 마스크를 또 수출했다, 뭐, 보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마스크 대란인데도. 그다음 병실 부족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을 만든다고 하더니 초년감각 무소식이고, 그저 K방역 자랑하느라고 감염병 전담병원도 만들지 않고 백신도 준비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백신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이제 백신을 이제 뭐 거의 이스라엘이 뭐 110%, 118%인가 그러니까 국민 100명당 최소한 한 번 이상 다 맞은 거죠. 미국, 영국 등등에서는 지금 곧 조만간에 집단 감염이 되어서 이제 김영국은 이제 뭐 영국의 축구장도 개방한다고 그러고 공연장도 개방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1.8%밖에 안 되죠. 안 돼. 그나마 한 번 기준으로 1.8%입니다. 언제 두 번 맞았어 집단 감염 되겠습니까? 아마도 조만간에 대한민국 국민을 입국을 거절한 국가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되면서 IT 인력이 부족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IT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분야는 10,000명이나 부족하다고 그래요. 인공지능, 뭐, 그 다음에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등등 인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넘는 평균화 교육 때문에 파퓰리즘적으로 대학 등록금도 13년째 반값 등록금 하다 보니까 인재 육성이 안 된 거죠. 교육 정책도 완전히 실패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아마 지금 최장수 장관직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안보는 뿌리쳐 흔들리고 있습니다. 9.1 군사비로 완전히 우리는 군사 전력이 약화되고요. 서해안, 동해안, NLL도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수도권 방위도 지금 완전히 거의 공백 상태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오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만 매달리고 있고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오직 북바라기만 하고 친중 권력 외교를 하면서 한미동맹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는 거의 훼손, 완전히 붕괴 수준까지 가고 있죠. 상권분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본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사법부, 이제 입법부가 가장 중요하죠. 입법부가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의회에서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사법부, 이런 것들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완전히 훼손되었죠. 자, 뭐 제가 끊임없이 지적하려면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그런데 한 가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 동안 뭐 좀 잘한 게 없는가 하고 정말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별로 잘한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나름대로 뭐 경제를 연구하고 시사 문제도 계속 제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한 게 별 생각이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오늘 아침 어제 칼럼에 실린 건데 민주주의는 권력 독점을 도구로 삼아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면 벌써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얘기죠.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입니다. 의회가 만들어 놓은 법을 지배하죠.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하니까 무조건 따르라 하는 게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rule by law라고 그랬어요. rule of law가 아니고 rule by law.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로 포용하지 않고 포용과 관용이 없이 다수의 힘으로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배하라고 하면 법을 만들어서 한 거니까 이대로 따르라 하면 그게 바로 독재가 되는 거죠. 그걸 흔히들 요즘 선출된 독재라고 합니다. 지금 독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만 독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선출된 독재의 길로 간다는 것이 많은 정치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지만 법에 의한 지배, 다수가 거대 여당대에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모두 따르라 하는 것은 짝퉁 봅시다. 그런 얘기죠.
게다가 뭐 지금 사상적으로도 지금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좌파들의 주장은 끝이 없습니다. 벌써 2010년에 일어난 천안함, 그 당시에 국내외 조사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 결과 천안함이 폭침되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난 건데도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진상규명위에서 이걸 당연히 기각해야 되는데 반려했다가 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하도 이제 문제가 커지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반려가 됐습니다만은 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군 규명위에서 천안함이라는 용어 대신에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번에 천안함 폭침 때 46명의 장병들이 희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왜 45명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폭침이라고 하지 못하고, 그해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김대중 정권 이후에 계속 햇볕 정책을 뭐다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 그 지원들이 이렇게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군사력을 강화한 북한이 드디어 남한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남한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연평도를 포격하고 천안함을 폭침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무렵에 뭐 그냥 금강산 관광객을 피살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계속 벌리고, 최근 들어서도 뭐 우리의 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것을 그냥 폭파했어요. 폭파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서해안에서 공무원을 그냥 납치해서 사살하고 소각하는 그런 일까지, 야만적인 행위까지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천안함 폭침은 이렇게 누구누구 왜 40명 사건. 지금 이 정부의 그 인식구조, 공무원 인식구조를 보여준다고, 사상적인 그 구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내로남불 한번 보면 내로남불 위선. 이것도 뭐 끊임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586의 탐욕과 탐욕과 끝없는 특권 시에서 심지어는 뭐 진윤건 등이 정말 최근에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뭐 이런 책에서 이 586을 신적폐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지금 특권층이 되어서 특권을 탐욕스럽게 향유하기 때문에 신적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나 국회나 행정부나 공공기관 등 모두를 장악해서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특권을 세습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얼마 전에도 뭐 73명의 여권 좌파 국회의원들이 다시 유공자들 자녀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지금도 뭐 여러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만 또 더 광범위하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또 시도했다가 슬그머니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책에서는 귀족 진보라는 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귀족이라는 건 뭡니까? 대대로 물려가면서 특권을 향유하는 걸 귀족이라고 그러죠. 귀족 진보. 저는 귀족 진보란 말도 가당치 않다. 귀족 좌파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공정이나 정의 이름으로 행하는 내로남불 불공정 부정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흔히들 그 조국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행이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공정이란 이름으로 공정치 못했나를 우리가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조국의 그 딸은 지금 입학력으로 지금 부산대학에서 조사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조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국 라인이 건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민정수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자리입니다. 전국의 주요 공직자들의 인사를 민정이니까 잘못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거든요. 인사수석이 하지만은 민정수석은 이 사람이 잘못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기를 되기는 할 수 없어도 안 되기는 할 수 있는 자리가 민정수석이다.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민정비서관이 하고 의견 다툼으로
검찰 인사로 인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생겨서 결국은 민정비서관이 물러난 게 아니고 민정수석이 물러났습니다. 그거 보면 아직도 조국 라인이 건재하다. 조국 수호대가 여전히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추미 아들의 황제 휴가 논란. 도대체 저희같이 옛날에 35개월씩 근무하면서 1년에 한 번, 아마 3번 정도 휴가를 보통 일주일 정도 왔을 겁니다. 그 외에는 뭐 휴가라고는 나오지 못했던 지금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가출사에 근무하면서 그것도 뭐 18개월, 20개월 근무하면서 휴가 나와서 가지도 않고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다. 이건 뭐 황제 휴가죠. 이런 논란들이 거셌지만 그냥 그것도 좀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비리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죠. 지금 뭐 관련된 인사가 지금도 국회에서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으니까.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사태. 이것도 뭐 수사 중이지만 유야무야. 심지어는 뭐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검찰이 있던 금융정권 특수부를 갖다가 해체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꾸로. 산업부의 북한 원전 파일도 역시 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 장관은 구속이 안 되고 구속이 기각되고 해서 이것도 지금 수사 중이긴 하지만 이게 뭐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사태들이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힘빼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공수처, 국수본, 심지어는 중수청까지 중대수사본부청까지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여기에 그냥 전력하느라고 우리 국민들의 정작 필요한 백신 같은 건 확보를 못했죠. 온 국력이 여기에 그냥 집중되었으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최근에 이제 한 2달밖에 안 되는 공수처에서 서울지검장을 수사하는데 지검장의 공처장의 차량을 보내서 공수장의 5급 비서가 운전해서 서울지검장을 모셔오는 황제 수사 논란으로 공수처 자체가 지금 위기에 빠지고 있고요. 윤미향 사태, 국민을 우롱한 정말 위안부를 위한 그런 많은 기금들, 헌금들, 정부의 지원금들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고요시가면서 벌렸던 윤미향 사태. 이것도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위안부야 지금 뭐 국회의원으로 보조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드러난 부동산 투기 특권 결정은 특히 이제 대통령이 뭐 어디 좀스럽다 그만하시라라고 이렇게 SNS에 올렸다고 그래요. 아니 특권 계층은 그만하시라 하면 국민들은 그건 뭡니까? 그냥 특권 계층이란 걸 스스로 인정하신 거죠. 뭐 그냥 답을 사가지고 전이죠. 전을 사서 대지를 바꿔서 가격 올리고 심지어는 이해찬 전 대표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도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은 투기꾼을 취급해서 종부세 폭탄을 때립니다. 이번에 뭐 LG 사건은 터진 것은 뭐 제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다 개입돼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이죠. 국민들이 울분을 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특히 집을 장만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이생진망이라고 이생에서 집 마련하기는 망했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많은 전월세 사는 분들이 서울을 떠나서 서울 외곽으로 가고 있는 전월세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속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들은 수억에서 수십억의 차익을 향유하는 이런 부동산 투기가 형행하는 내로남불 그러면서 좀 그만하시라 좀스럽다 이런 얘기 하시다는 자체가 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모범을 보여야죠 국민에게. 그런데 나는 특권 계층이니까 그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친인척들을 알바로 비정규직으로 넣었다가 바로 정규직화 시키면서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수년간 공부를 해오던 많은 젊은 사람들을 좌절하고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정과 정의란 이름으로
행하면서 실제로는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내로남불을 보여준 것이죠. 제가 뭐 예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의 대실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캠코더 인사는 또 뭐 끝이 없습니다.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임기 3년의 공공기관장이 이번에 알박기 인사까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 뭐 제가 누가 이렇게 이런 정말 포스터 하나 만들어서 보내는데 임대차법 시행 전후에 누가 올렸나?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 야권에서도 누가 뭐 올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게 왜 문제냐? 본인들은 굉장히 서민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임대차 3법을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홍천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법 시행 한 달 전에 9.3% 올렸습니다. 임대차법이 논란이 되고 있을 때인데 본인들이 다 주장한 거죠.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임대차법 시행 전에 26%를 올렸습니다. 박주민, 이야, 민변 출신, 변호사 출신이죠. 세월호 변호하면서 많이 떠서 국회까지 들어갔죠. 임대차법 통과 한 달 전에 9.1%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걸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해서 낮췄다고 그래요. 이게 낮춘 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뭐 또 무슨 또 송무선 또 국회의원은 야 이게 박주민이다 하면 또 오히려 뭐 칭찬을 입에 침 마르게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박주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것을 본인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법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올렸다는 것 자체의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고쳤나 안 고쳤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김상조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이 법을 주무른 사람이 14%나 올렸습니다. 김홍걸 임대차법 시행 후에 또 뭐 시행 후군요 또 61%나 올렸다. 정말 이게 뭐 완전히 내로남불의 전형들이 지금 뭐 이뿐이 아닙니다. 김상조는 청와대 정책실장, 그 전에 정책실장 뭐 장하성 초대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은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까 뭐 별거 아니다. 그 다음에 김전 실장 뭐 이제 집 없어도 된다. 본인들은 다 집을 가지고 재건축 단지의 집을 다 가지고 있죠. 참 이게 뭐 본인들은 특권 계층이라서 이런 걸 누리면서 국민들은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나라를 우리가 뭐 소련이라든지 뭐 심지어 북한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보면 베트남도 제가 가봤지만은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은 특권층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향유하면서 국민들은 너무 가난하게 산다는 거죠. 제가 베트남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은 공산당원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럼 국민들은 대개 한 10몇 평 정도 되는 공공주택에 살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둘러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보면서 뭐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한 집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집의 크기가 제가 베트남에 가서 보았던 집들이에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본주의 시장 경기로 성공을 해서 이런당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 국가입니다. 어떻게 몇천 불밖에 안 되는 그런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의 집 모양과 똑같은 임대 아파트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은 여기에 살만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강북에 출마한 강북의 뭐 정치인들이 실제 집을 강남에 갖고 있으면서 강북에서는 전세를 사는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환 씨, 전 민주당 의원이 내로남불에 참다 못하겠다. 광주민주화 유공자증을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내로남불 정부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운동권 세력은 다 함께 표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광주민주화 유공자증을 반납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는 모든 국민이지 그들의 특권층, 87년도에 글에 나오던 특권층만이 아니다 하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들의 참을 수 없는 위선 릴레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규라든지 혹은 박주민이라든지 등등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뭐 조국이라든지 사실은 전부 불공정하고 본인들은
특별하게 권력을 향유해야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내로남불로 생각하는 사람들 위선에 참을 수가 없다는 칼럼이 실렸는데, 재밌는 중 하나가 단테 신곡을 인용했어요. 단테 신곡에 보면은, 단테 신곡이 9개청의 그 지옥이 있는데, 제8지옥에, 제9지옥은 중개인들인데, 바로 조국이나 가족이나 친구를 배신한 자들이고요. 제8지옥이 사기와 거짓말로 주변 사람을 절망에 빠뜨린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선자들은 겉은 금이지만은 속으로는 나비된 무거운 망토를 걸치고 계속 있고 계속 걸어야 하는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선이라는 죄에 딱 맞는 형벌이다. 단테는 의도된 악이나 폭력보다 위선을 더 큰 죄로 본 것이다. 위선을 그러니까 9개 지옥 계단 중에서 8번째로 무거운 죄로 본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언론 칼럼에서도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무능하다는 것까지는 막 그저 참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다. 무능도 정말 참을 수가 없지만 너무도 성공한 게 없으니까 참을 수 없지만, 그러나 위선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내로남불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공정하고, 나는 정의로운데, 나는 서민인데, 서민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 국민들은 안 그렇다. 위선은 도무지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정권 4년이 만든 이상한 나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은 그 당시에 김재익 수석한 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해서 제가 쭉 그 정권별로 경제 안정 정도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책으로도 발간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가 가장 경제가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성장, 물가, 경상수지 이런 면에서 제가 지표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해보면 가장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일산 분당 신도시를 건설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 당연히 문민정부로서 그야말로 금융 실명제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금융계획 같은 걸 시도했죠. 물론 막판에 이제 금융위기를 초래한 점이 있지만, 금융위기란 것이 뭐 사실 오래도록 쌓여온 적폐가 그때 터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뭐 대북 햇볕 정책이라고 그래서 북한 핵을, 그야말로 북한이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을 당시에 너무나 많은 돈을 갖다 줘서 북한의 핵을 김대중 노무현 때 핵을 개발하는 경제 지원을 한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또 벤처붐을 일으키고 4차 산업혁명의 기초를 마련했다. 사실은 지금 그 안철수가 누구냐? 안철수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식 때 손잡고 들어간 사람이 안철수예요. 그만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김대중 대통령 역점을 두었다. 그런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제 기억으로. 나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다. 대통령 돼가지고. 이걸 자랑으로 내걸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부 좌파들이 반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이라크도 파병하면서 한미 동맹을 튼튼히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할 필요도 없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서 2008년도에 주요국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4대 강이다 뭐다 많이 했는데 전부 다 야권의 반대로 다들 지금 절름발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을 해외에 수출했다든지, 지금 UAE에 지금 이제 시험 운영을 끝내고 상업 운영에 들어간 UAE 원전 한 개는 보통 100억 달러, 200억 달러 되는 큰 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시도했지만은 마지막에 탄핵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개혁한다든지, 그다음에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재정 건전화를 재정 계획을 한다든지, 뭐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뭐 특별히 뭐 또 한 거 생각나는 것이 뭐 전교조를 불법화해 포배 노조로
했다든지, 또는 그 당시에 그 아주 좌파당, 어, 좌파당이 뭐 좌파당을 불법시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노동 계획을 시도했다든지, 굉장히 많은 걸 시도하다가 끝끝내 어떻게 보면 그 좌파들의 반대에 탄핵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나? 제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정말로 해놓은 걸 찾아보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과거 정권들이 해놓은 걸 파괴시킨 거.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건국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 경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인지. 정말 오히려 다음 정권에 지금 엄청난 재정 위기를 목전에 둘 정도로 지금 재정을 악화시켜 놓았고, 파퓰리즘으로 국민들의 건면과 자주의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 숙제만 남겨놓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지금은 이제 이번에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2030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많이 지금은 이제 그 우파로 돌아왔다는 그런 그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앞에서 본 내로남불, 불공정, 부정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걸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져서 지금 젊은 사람들 3분의 1이 일자리가 없는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 같은 데서 그냥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알바나 비정규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뭐 특정 유공자라고 자녀라고 그래서 가점을 받고 10% 가점 엄청난 거죠.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까지 가서 많은 청년들이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집값은 엄청 올라서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게, 집 마련은 생각도 못하게 해서 지금 3포 세대라고 그래요.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 정신의 가장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설사 선거에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그간 너무나 만연해 있는 좌파 시민단체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슨 행사만 한다 그러면 수백 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 갖다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사회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 권력이 뿌리 속에서 일종의 풀뿌리죠. 풀뿌리 조직이 건재하는 한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정말 최근에 우스꽝스러운, 어디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죠.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라 하면은 그런 걸 글을 쓰면은 특정 정당을 연상하니까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중앙선관위에 정말 웃지도 못할 좀 웃어야 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그 판단에 관해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 뭐 당연히 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한다고 한 거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뭐 국민들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4년 집권하면서 얼마나 무능했고 얼마나 내로남불 위선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제가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